설마 하는 순간 느닷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그저 남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전 세계 인구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무려 135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24초마다 한 명이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한 도로 위 안전 문제는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 그동안 우리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까요? 또 앞으로 길이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과학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기를 발명하게 되죠. 우리가 길에서 하루 평균 16번씩 마주치게 되는 것.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도로 위 안전을 지키고 교통의 흐름을 돕기 위해 신호를 나타내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듯 빨강은 멈춤, 초록은 진행, 주황은 주의, 화살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색깔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빨강색의 경우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것이 특징, 먼 곳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이라고 하죠. 또한 생명인 사람도 빨간색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로 적합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초록색은 진행, 주황은 빨강이나 초록과 가장 잘 대비되는 색깔로 주의를 뜻합니다. 신호등의 색깔 배치에도 일정한 규칙이 숨어 있다는데요. 이 중 어떤 게 올바른 신호일까요? 정답은 3번. 빨강, 주황, 좌회전, 초록의 순서로 배치돼 있는 신호등인데요. 교통신호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 신호부터 차례로 배치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호체계이고 신호체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신호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등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방향, 진행 방향을 표시를 해준다거나 또 방향을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주의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전멸 신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신호 운영에 있어서의 이 신호기에 대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행자 안전에 초점 맞춰진 어떤 신호 체계를 많이 적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최근 이제 고령자를 위해서 그 횡단보도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죠. 보행 신호의 대기 시간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녹색불의 책정 기준은 1초당 1m/s. 일반적인 성인의 걷는 속도를 맞춘 거라는데요. 만약 횡단거리가 15m라면 녹색불이 켜지는 시간은 15초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1초당 0.8m/s로 책정, 4초의 여유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호체계는 시간대와 유동 인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호체계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초록불이 갑자기 주황색 불로 바뀌면 운전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대로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주저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신호의 변동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구간, 즉 딜레마 존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신호등의 위치를 횡단보도 쪽으로 더 가깝게 붙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인지할 수 있게 돼 정지선 앞쪽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신호등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신호등을 횡단보도 쪽으로 당겨서 설치할 경우 정지선 바로 앞쪽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보기 어려워진 건데요. 차량 운전석 앞쪽에 있어야 할 신호등이 머리 위쪽에 오게 되기 때문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보조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 이중 신호 체계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중 신호 체계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교통신호 매뉴얼을 따르다 보니 후방에 하나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서 후방의 시동이 고장이 났을 때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은 신호를 알 수가 없어 더 이상의 신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차로에는 본 신호등과 별개로 1개 이상의 신호등이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 날 것에 대비해 예비 신호등을 마련해둔 것이죠. 하지만 보조 신호등의 경우 단 1개씩만 설치되어 있어 고장이 나면 그대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보조 신호등의 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는데요. 최근 인천시청에서 하나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정해둔 도로교통 매뉴얼상 보조 신호등은 1개 이상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장률이 낮고 수리도 쉬운 노오프 신호등을 개발한 것입니다. 노오프 신호등은 LED 회로부에 SMP 전원을 이중화로 구성한 후 병렬로 전원을 인가해 전원 부품 고장에도 소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등 안에 2개의 신호등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장에 대비하여 2개 이상 설치하던 관행을 벗어나 차로별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신호등의 경우 고장이 잦은 데다 기계 내부에 전원 공급 장치가 하나인 탓에 쉽게 꺼지곤 했는데요. 또 수리를 하려면 기계를 완전히 뜯어서 전원부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아예 다른 기계로 바꿔야 했는데요. 새로 개발한 노오프 신호등은 기계 바깥쪽에 2개의 전원 공급 장치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 자칫 신호등이 고장 나더라도 완전히 작동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계는 하나지만 신호등 2개가 들어있는 셈인 건데요. 꺼지지 않는 신호등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노오프 신호등.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별탈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초록 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편에 부채꼴 모양으로 전구가 나간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의 신호등이었다면 이미 완전히 소등된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오프 신호등은 이처럼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신호등으로 두 개의 신호등 효과를 가져 신호등만 보자면 최대 50에서 80%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고장 시 한 번에 버려지던 신호등은 고장 부품만 수리하기에 산업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오프 신호등은 지난해부터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인천 시내 15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도로 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호등뿐 아니라 각종 도로 안전 설비들도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과 함께 중요한 도로 안전 설비로 손꼽히는 표지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곳은 신호기뿐 아니라 도로에서 쓰이는 각종 표지판들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표지판들은 도로 위에 각종 위험을 알리고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량 이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죠. 표지판의 생명은 시인성, 즉 먼 거리에서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개발된 다기능 표지판은 바로 이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력을 집약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사고 발생 시간을 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많이 나게 되죠. 식별이 잘 안 되죠. 조명 표지판은 야간에 불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기서 멀리서 저기 횡단보도거나 미리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고요.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지 않나, 또 도심 미관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체형으로 제작을 해본 사례입니다. 예. 다기능 표지판은 표지판과 LED 조명기구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방식으로 만들어 기존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표지판 아래쪽에 LED 조명기구를 부착,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표지판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휘도인데요. 휘도란 어떤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지판의 휘도를 적정 기준으로 잘 맞춰야 사람들 눈에 잘 띄면서도 빛 번짐이나 눈부심 현상으로 인해 시야를 방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 조도거든요. 평균 휘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각 부위에 이제 청색 같은 경우에 어느 부위를 다 측정을 하더라도 평균 휘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는 그 양 중에서 이 보시면은 도감판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LED나 이 도감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보통 청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깔로 구성되기 때문에 색깔별로 평균 휘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표지판의 바탕이 되는 판넬에 각기 다른 무늬의 패턴을 넣는 방식으로 빛의 반사량을 조절, 표지판의 불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합니다. 표지판에 부착된 LED 조명기구에도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된다는데요. 현재 도로에서 쓰이는 조명기구들은 빛의 강도가 센 데다 빛 번짐이 강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사고 위험을 높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기구에 새로 적용한 기술이 바로 컷오프 방식의 설계입니다.
컷오프 방식은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명 광원이 보이지 않는 방식이며 저희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렌즈의 배광 설계를 재설계를 다시 하였습니다. 일반 투광등기구와는 다르게. 컷오프 방식으로 설계된 조명기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행자 측에는 강하고 멀리 퍼지는 빛을 쏘아주는 반면 운전자 측에는 빛이 끊기도록 해 인위적으로 불빛의 강도를 약하게 줄이는 것이죠. 실제 건널목에 이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작진이 직접 조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운전자 측에서 바라본 각도에서는 340룩스, 보행자 측의 각도에서는 약 2600룩스의 빛이 감지됐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횡단보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 표지판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결합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아래쪽에 24시간 양방향으로 가동되는 CCTV가 부착되어 있는 건데요. 약 200만 화소의 CCTV가 전후방 400m 내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 사고가 날 경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지판에 보행자를 지켜주는 눈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각종 표지판들.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설비인 만큼 그에 적용되는 기술력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용품들에 어떤 과학기술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로 안전용품 하면 먼저 공사 구간이나 통행금지 구역을 알려주는 곡갈, 도로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반사경,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를 끌어 위험을 방지하는 시선유도 시설물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성입니다. 이런 시선 유도 시설은 이 공사장을 위험 구간을 미리 예고하거나 또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증대시켜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시설물이다. 이 색상은 대부분 이제 뭐 그 주황색이나 아니면은 적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색상들도 운전자의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그런 컬러가 되겠고요. 또 야간 같은 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갖고 요 반사지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량 그 불빛이 반사되는 재기 반사가 일어나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를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드레일 역시 도로 안전을 위한 필수 설비 중 하나인데요. 겉보기엔 단순히 철제로 만든 가림막 같지만 여기에도 한 단계 진화된 과학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할 때 레일이 차량을 뚫고 들어가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브레이크어웨이 지주가 있습니다. 이 앵커 홀을 오픈공으로 해서 차량 충돌 시에 상부 지주가 빠져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에는 요철 장공을 두어서 충격을 서서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고안된 개방형 가드레일은 일자형이 아닌 조립형으로 설계됐는데요.
차량과 부딪혀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가드레일의 나사들이 풀려나가 레일은 차례대로 접히고 바닥 지지대는 밀려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드레일 철제가 운전자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력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혁신적인 기술력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가드레일도 있습니다. 바로 상하 2중 가드레일에 장구형 롤러를 결합한 롤링 가드 베리어인데요. 탄력이 좋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롤러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범퍼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롤링 가드 베리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본 영상인데요. 차량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술력,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호벽 가드레일. 그 제조 공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드레일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은 인장 강도, 즉 어떤 물체를 끌어당길 때 버티는 힘이 센 고강도 철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드레일에 사용하고 있는 강제는 인장 강도 400 이상의 고강도 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자 형태로 절곡을 하는 이유는 충격을 흡수할 때 이 충돌이 왔을 때 레일이 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W자 형태로 절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만드는 첫 번째 공정은 코일형으로 말려있던 철제를 레일 크기로 자르는 것. 그 다음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뚫고 포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포밍이란 미리 절단해준 철제를 W 형태로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레일을 W자 형태로 만들면 자동차와 충돌하는 순간 굴곡진 부분이 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량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W 형태로 찍어낸 레일에 색깔을 입히는 건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철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된 상태로 외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대기에 아연 도금이 그대로 노출될 때는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백화 현상이 진행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오염물질이나 먼지가 부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체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분체 도장이란 미세한 분말 상태의 페인트를 분사, 정전 흡입력을 일으켜 강판 표면에 코팅하듯이 고르게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동차 부식을 막는 도장 기술과 같은 원리입니다. 분체 도장을 거친 가드레일은 기존의 가드레일과 달리 변색과 부식을 월등히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안전용품을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에 과학기술이 더딥혀지는 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위험 요소들도 줄어들고 있는 거겠죠? 자동차라는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도로 위 안전 문제. 신호등과 표지판, 그리고 각종 도로 위 안전 설비들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발명과 기술적인 보완을 거듭해 나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시점.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될 미래에 대비해 우리는 또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도로 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의 위험. 그 가운데 위험 요소로 절대 빠지지 않는 지목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스몬비죠. 모든 인지 능력을 스마트폰에 빼앗긴 채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들은 충돌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운전자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곳엔 조금 특별한 시설물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IoT 기술을 접목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단순히 보행자를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의 양방향 경보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한 보행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시속 10km 이상의 속도로 오는 차량을 레이더로 검지를 하고요. 그 정보를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는 바닥면의 로고 젝트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청각적으로는 들리는 바와 같은 소리로 경고를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촉각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보행자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선과 시선이 스마트폰에 고정된 채 그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들. 주의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이들에겐 한 번의 경고만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긴 역부족일 겁니다. 때문에 시각, 청각, 촉각, 삼중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사고를 깨우는 건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진동과 메시지,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스피커에서는 경보가 끊임없이 위험을 알립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는 노인이나 전방 주시력이 부족한 아이, 그리고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겐 눈높이에 맞는 시각 경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경고 이미지를 횡단보도 바닥면에 표시하죠. 로고 이미지가 점등하며 시선을 유도해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떨까요? 어두운 밤, 길을 건너는 한 보행자. 그러자 횡단보도의 10m 전방에 설치된 도로 전광 표지판에 보행자 횡단 정보가 깜빡이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사람을 감지한 걸까요? 주행 중인 차량에게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 시스템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요. 보행자가 있음을 10m 전방에 있는 이 VMS와 또 바닥면 경광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 감지 시스템의 핵심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낮이나 밤에도 상관없이 빛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을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사람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면 횡단보도 노면에 매설된 고휘도 바닥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50m 밖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불빛이지만 경광등은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광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차량 후미등 밝기인 250 칸델라보다 낮은 220 칸델라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을 빨리 알려서 운전자로금
서행하도록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그래서 더 추후에 저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은 5G라든지 아니면 초연결성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보행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전달을 줘서 이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든 또 허드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 이를 이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원인, 도로 낙하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낙하물은 주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자재나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의 사체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만 매년 26만 개 이상. 그중 실제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킨 사례는 약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재만으로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낙하물, 그야말로 도로 위 움직이는 지뢰인 셈이죠.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도로 작업자 관점에서는 작업 시에 차량과의 추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낙하물과의 추돌 혹은 회피로 인한 2차, 3차 사고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선 특수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 장치.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는데요. 캔이나 타이어 조각과 같은 가벼운 물건부터 벽돌, 목재, 로드킬 사체 등 무거운 것까지. 자동 수거 차량은 아래에 설치된 버켓을 통해 이들을 쓸어 담듯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최소 6kg, 동물의 사체는 최대 11kg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기존에는 인력에 의존해왔던 낙하물 처리 작업.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1차 사고 우려도 늘 지적돼 왔는데요.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 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의 주행에도 90% 이상의 수거율을 나타냈는데요.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위를 통과하면 전방 설치물이 중앙으로 쓸어 담은 후 중량에 따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나눠 수거물별로 적재합니다. 차량을 멈추거나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도 도로의 위험 요소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CITS라고 해서 도로를 첨단 기법으로 관리하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정보의 연계까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신고 없이 또 선제적으로 차량을 투입해서 낙하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안전 문제라든지 교통 소통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단 기술은 이미 산업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 드론의 활약은 화재를 진압하는 재난 현장과 조난자 구조, 건축물과 구조물의 점검 등 사람이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체계를 바로잡는 도구로서 드론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이곳에선 드론을 활용해 도로의 균열이나 포트홀 같이 노면의 문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도로 영상에 불필요한 이미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도입해 정확한 노면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을 해서 도로 위의 상태 정보를 취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도로 위에는 항상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가려진 차 밑에 있는 정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있는 차를 제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를 통해서 공간 정보와 딥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도로 위의 차를 효과적으로 지워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차 없는 도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항공 영상이 필요합니다. 지상의 사물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는데 바로 드론이 쓰인 것이죠. 하지만 도로란 말 그대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길, 항상 움직이는 차량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를 반복해 촬영합니다. 이후 머신 러닝을 활용해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만 재조합하면 마치 빈 도로를 촬영한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도가 필요한 걸까요? 도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특히 균열이나 포트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 균열과 포트홀들은 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을까를 한번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실제 기관들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인 결과는 뭐였냐면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좀 줄여주려면은 도로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나 포트홀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탐지해내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도로는 노후화,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균열이나 포트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 균열로 인한 사고 발생은 서울시 기준 매년 약 2천여 건. 노면의 상태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운전자의 안전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도로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선 도로 안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노면의 정밀 지도를 제작하면 보수해야 할 현장이나 투입될 인력, 자재 등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 안에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머신 러닝을 통해 균열의 진행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도로의 안전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미래 스마트해질 도시의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HD 맵이라고 하는 도로 정밀 지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도로 정밀 지도에는 도로의 균열과 포트홀에 관련된 안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 없는 도로 지도를 만들면서 만들게 되는 도로의 균열과 포트홀에 대한 정보를 이 HD 맵에 추가해서 HDS 맵을 제작을 한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 위의 세상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통 환경의 중심에서 도로는 스마트한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겠죠. 차량과 도로가 직접 소통하고 주변 정보와 교통 상황을 공유하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 우리는 이를 CITS, 즉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중요 조건은 차량의 센싱 기술과 도로 인프라. 미래 자동차에는 통신 장치, 운영 장치, 그리고 차량 정보 수집 장치 등 특수 장비가 탑재될 겁니다. 첨단 장비는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시설물 간의 통신을 구현하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적재적소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선 도로의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하죠.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중앙센터 이런 이제 흔히 우리는 V2X라고 하죠. 그래서 5G 기반의 V2X 통신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인 실시간 교통 정보가 그 이용자에게,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 정보 가공, 수집, 가공, 제공 기술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동차와 도로. 여기엔 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 제어센터의 역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실시간 통신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주행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건데요. 위험 구간이나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정보를 차량과 도로 시설물에 전송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죠. 이렇듯 미래 초연결 사회의 교통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지능화, 그리고 도로 시설과 공간의 지능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걷고 달리게 될 도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겁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도로와 소통하고 도로 시설물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며 우리 모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통해 길 위의 안녕을 보장해줄 미래의 교통안전 시스템. 이 기술의 준하는 다시 한 단계 스마트 도시로 이끌며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 텐데요. 우리가 살게 될 그곳엔 과연 어떤 과학기술의 힘이 깃들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